자, 의사소통 제 11강 경청훈련에서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는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행위와 말을 듣는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말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감정은 달라질 수가 있죠. 상대가 나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해 준다면 우리는 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고맙고 기쁜 일인 만큼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좋은 청자가 되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듣는다거나 듣고 있다라는 것을 맞장구로 표현하여서 상대가 알도록 한다거나 질문을 활용하는 등으로 평소에 경청 훈련을 해둬야만 합니다. 대화법을 통한 경청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대화법은 부부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 직장 동료와의 대화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바라보기, 듣기,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준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얘기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들을 수 있어야만 자신의 관심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산만한 행동은 중단해야 되고 비언어적인 것, 즉 상대방의 얼굴과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자세까지도 주의해서 관찰해야만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하는 말의 어조와 억양, 소리의 크기까지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되겠는데,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와 함께하며 그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과 존경을 보이게 되면 비록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요청하기는 부드러운 지시나 진술, 질문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정확성을 위해서 요약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요약하는 기술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이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을 서로 알게 하면서 자신과 상대방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요점에 대해서 들은 것을 자신의 말로 반복하는 표현, 또 자신의 요약을 확인 또는 명료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당신은 어제 친구와 돈 문제로 언쟁이 있었군요. 그래서 기분이 몹시 상했군요. 또 예컨대 당신은 지금 가사 분담을 제외하였죠? 방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군요. 같이 의논하자는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확인 또는 명료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개방적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개방적인 질문은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라는 어휘로 시작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요. 이는 단답형의 대답이나 반응보다 상대방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더욱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한번 사용할 수 있겠죠. 이번 주말 여행 계획에 대해 말해 주시겠어요? 직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명확하지 않은 정보와 혼돈된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 또는 사과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당신은 나 때문에 화난 것 같은데 어때요? 자, 이런 질문들이 개방적인 질문하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은 피하자. 왜라는 말은 삼가라는 얘기예요. 왜라는 질문은 보통 진술을 가장한 부정적, 추궁적, 강압적인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요? 왜 전화했어요? 당신은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죠?
이런 표현은 삼가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경청 훈련에 이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공감하는 반응이에요. 인간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공감하고 존중하며 의견을 우리는 존중해줘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활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감적 태도인 겁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죠. 즉,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공감적 반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되는데, 첫째로 상대방의 얘기를 자신의 관점이 아닌 그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나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 서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전달하는 액면 그대로의 메시지만으로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헤아리기 어렵죠.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할 때는 대화를 통해 자신이 느낀 상대방의 감정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건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입장에서 그의 감정을 경험하고 그 감정들을 다시 들려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공감적 반응을 통해서 상대방은 자신이 깊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깊이 헤아려 이해해 줄 때, 그리고 그가 이러한 우리의 공감을 느낄 때 서로의 관계는 더욱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며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북리뷰 공감의 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린스 드발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공감의 시대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읽어드리는 내용은 교보문고 출판사의 공감의 시대라는 책에 대한 서평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며 생존을 위한 경쟁과 투쟁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믿음은 20세기를 지배해야 했다. 특히 다윈의 자연선택 개념을 인간 사회로 확대 적용한 사회적 다윈주의는 열등한 자는 도태되고 생존 조건에 적합한 자가 살아난다라는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자나 인종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약육강식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동물적 본능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그로 인해 벌어지는 부정적 사태들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전쟁과 테러, 권력투쟁이 끊이지 않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과석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의 생물학적 운명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러한 패러다임은 과학과는 무관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저자인 프란스 드발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시대는 영장류를 비롯해서 포유류와 조류 등 다양한 동물의 사회적 행동 연구를 통해서 동물과 인간이 선천적으로 공감 본능을 타고났으며, 그로부터 비롯된 이타성과 공정성의 발현은 결국 종의 생존을 위한 자연 선택의 결과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992년 거울 뉴런, 미러 뉴런, 다른 이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위를 직접 할 때와 똑같은 활성을 내는 신경세포, 뉴런 그랬으니까 신경세포가 나오는 거죠. 밑에 거울 뉴런이라고 썼습니다. 그 발견으로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프란스 드발은 원숭이와 침팬지, 고릴라 등의 영장류 동물을 비롯해서 고양이, 늑대, 돌고래, 새, 코끼리 등 수많은 동물들에게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공감 행동을 통해서 공감이 진화적으로 뿌리가 깊은 동물적 본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드발에 따르면 공감은 1억 년 이상으로 오래된 뇌 영역과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능력은 오래전 근육성 운동, 따라하기 및 감정 전이와 함께 발생했고 그 후 층층이 쌓이는 진화적 과정을 거쳐서 결국 타인이 느끼는 바를 느낄 뿐 아니라 타인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바를 이해하는 그런 조상을 낳게 되었다. 즉 진화는 공감의 영역에서는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작동되는 독립적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았고 이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종의 생존에 이득을 주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드발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근거를 찾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점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청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이 보내는 메시지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은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따라서 경청은 대화의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청하면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더 집중하게 되며 우리의 말과 메시지, 감정은 더욱 효과적으로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즉, 경청은 우리가 상대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청함으로써 상대방 역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경청은 적극적 경청과 소극적 경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적극적 경청은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 외적으로 표현하며 듣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소극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이야기에 특별한 반응을 표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냥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 경청이라 하면 상대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공감적인 이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대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신,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고 상대를 속이지 않는 성실한 태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경청을 방해하는 10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죠. 첫 번째, 짐작하기. 상대방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는 단서들을 찾아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짐작하기예요. 두 번째 장애 요인은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곧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기에 바빠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로 걸러내는 것이 있는데 걸러내기란 상대의 말을 듣긴 하지만 상대방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듣는 것이 아닌 경우 우리는 걸러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단하기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또는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판단하기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장애 요인은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기.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점차 더 힘들어지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는 현실이 불만족스럽지만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언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언하는 것, 간섭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언쟁하기, 단지 반대하고 논쟁하기 위해서만 상대방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 즉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덟 번째, 옳아야만 한다라는 것. 자,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에 관한 것을 전부 막아버리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는 슬쩍 넘어가기, 은근슬쩍 넘어가기, 구렁이 담 넘어가시 한다고 그러죠. 슬쩍 넘어가는 건데 대화가 너무 사적이거나 위협적이면 주제를 바꾸거나 농담으로 넘기려 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슬쩍 넘어가기, 이와 같은 표현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의 저해 요인은 비위 맞추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빨리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대화를 통한 경청 훈련은 다음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는데, 첫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들을 수 있어야만 자신의 관심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인정하는 것은 당신이 그와 함께하며 그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반응이다. 세 번째, 정확성을 위해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하는 기술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을 서로 알게 하며 자신과 상대방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건데, 개방적인 질문은 보통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또는 어떻게 라는 어휘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답형의 대답이나 반응보다 상대방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더욱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왜라는 질문을 피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라는 질문은 보통 진술을 가장한 부정적, 추궁적, 강압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부정적, 추궁적, 강압적인 추궁이 되므로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적 반응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노력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신의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둘째로는 공감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을 할 때에는 대화를 통해 자신이 느낀 상대방의 감정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청 능력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사표현 능력. 자, 경청이 어찌 보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니까 수동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의사표현은 적극적으로 내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사례 1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의 중요성. 가장 비호감 동료에서 말이 잘 안 통하는 동료가 제일 우선순위로 뽑혔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직장생활자가 직장에서 의사표현의 중요성이 뭔가라는 것을 위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기사에서는 많은 직업인들이 업무 내용과는 무관해 보이는 말하기를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이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특히 직장에서는 남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과연 의사표현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하기의 중요성에 관한 사례는 한겨레 여기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PC가 이제 사례에서 PC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현 능력은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상황을 보고 의사의 표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10가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상황에 대한 평가표가 있는데, 급간이 1점 전혀, 나는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 일반적인 전달자가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가끔 그렇다. 3번째 거의 그렇다. 4번째 항상 일방적인 전달자가 된다 라고 이렇게 나눠서 1번서부터 10번까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30점에서 40점 도움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준비사항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그 10가지 배점표에서 30점에서 40점대라고 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법을 적극적으로 학습해야만 하는 거죠. 20점에서 29점 사이라고 한다면 좋은 프레젠테이션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0에서 19점 사이라고 한다면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앞서서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어서 딱딱 끊어지지 않겠죠. 애행 연습을 철저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죠.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째로 공포감을 극복해야 되죠. 누구나 떨리기 마련인데 그 공포감을, 대인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자신감에 찬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5번째,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천천히 프레젠테이션 해야 된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유 있는 마음, 그리고 천천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익혀야만 한다. 이건 기술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선거 토론에 있어서 서로에게 각자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주어진 시간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 많이 필요하죠. TV 토론을 통해서 보면 그것들이 시간을 못 지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요점을 간결 명확하게 전달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준비사항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효과를 극대화한다.
동원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동원하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만 사용하지 말고 기타 소품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만큼 필요한 것이 더 있겠어요.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득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바로 소구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이게 누구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 필요한 사람은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주의 깊게 들을 테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 설득해야 할 대상, 소구 대상을 삼고 그것을 철저히 연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환경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뭐 기자재나 이런 것들의 활용을 필요로 해서도 이런 환경이 필요하고, 이 환경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따져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중의 니즈를 파악해야만 한다. 즉 청중들은 여기 위에 설득해야 할 대상, 바로 얘기했던 소구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구 대상들이 필요로 것, 그 필요로 것을 적시에 공급해 줘야지 아주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중의 니즈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고 긍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부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위기를 이렇게 밝은 표현으로,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을 써서 긍정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의사표현과 의사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